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스로 남자복 없다는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진짜 남자복은 없는 것 같네요. 첫사랑에 실패하고 두 번째 사랑 만나서 행복하려고 결혼까지 했었는데 이 남편이란 작자의 행동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사연자분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없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제게 있어서 딸은 막내 동생 같기도 하고 친한 친구 같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단번에 하고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 봉투를 통째로 제게 가져다 줍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많이 의지가 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저는 제 딸과 불과 15살 차이밖에 나질 않아요. 저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의뢰 중고등학교 때 애를 낳았더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사실 저와 제 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저와 딸은 운명처럼 만났고 짧은 시간에 서로를 아주 잘 알게 되었고 평생 의기투합하며 살기로 맹세한 사이랍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기까지 평범하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남자로부터였습니다. 저는 3명의 자매 중에 막내였어요. 언니들은 똑부러지는 성격들에 예쁘장하기도 생겼었는데 저는 언니들과는 다르게 영특하지도 못했고 외모도 언니들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워낙에 언니들과 달랐기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는 훌쩍이며 엄마에게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털어놓으라고 떼를 썼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웃기지도 않는다는 듯이 코웃음 치며 그 진실에 대해서 말해 주었었죠. 저는 심각하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엄마에게 말했던 것인데 엄마는 코미디처럼 찐탁을 해서 못생긴 거라 대답하며 저의 의심을 한 방에 날려주더라고요. 아무튼 엄마 말대로 인물이 안 되니 공부라도 잘해서 승부를 봐야겠다 다짐했고 열심히 해서 수도권 대학에 턱걸이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언니들에게 열등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들과 비교해서 외모도 안 되고 똑똑치도 않고 학벌까지 딸리니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이래저래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취직은 언니들보다 더 좋은 곳에 해야겠다는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졸업하고 꿈에도 그리던 취직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야근했고 토요일에도 거의 사무실에서 살았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하는 것에는 취미도 없었기도 했지만 아예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 일하고 나니 30이 넘었더라고요. 선배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저를 노처녀라고 수군댔었죠. 저 선배 생긴 것 좀 봐. 독하게 생겼잖아.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여잔 모름지기 조신하고 야들야들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꺾인 나이지만 피부가 저게 뭐냐? 칙칙해가지고 50은 돼 보인다. 점점 노처녀 스타일만 심해지는 거지. 내가 저 선배보다 더 빨리 진급해야 하는데 회사에선 왜 여자들을 진급시키는지 몰라? 어차피 결혼하고 애 낳으면 다 그만둘 사람들인데. 남자 후배들은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오기가 생겼고 더불어 남자 후배들을 많이 골탕 먹였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저보다 2년 후배의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일 처리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었습니다. 처음엔 직장 내 모든 남자들은 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는데 남자 후배들이 괘씸해서 괴롭히려다 보니까 참 괜찮은 후배더라고요. 부침성에 사교성도 좋고 훈훈한 외모에 옷도 얼마나 세련되게 입던지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던 것은 말이죠. 그 남자 후배의 곁에 가면 상쾌한 향수 냄새가 났고 남자가 어찌나 피부가 하얀지 저보다 더 깨끗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저는 그 남자 후배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후배의 출근 자리였을 정도였어요. 지금이야 연하 남자 만나는 여자가 능력자라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구미호니 여우니 하며 여자가 너무 밝힌다고 생각하던 때였기에 절대로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남자 후배가 저에게 작업 같은 것을 걸어오더군요. 밥은 먹었냐? 차는 마셨냐? 저녁 때 뭐 하냐? 주말에 뭐 하냐?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솔직히 이 정도면 호구조사 아닌가요? 저는 순순히 물어보는 것에는 다 대답해 주었고 저도 모르게 호감을 표시했었습니다. 그 남자 후배도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몇 개월 그 남자 후배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저와 그 남자 후배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꼭 불쾌한 소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소문이 자연스럽게 현실이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남자 후배가 무언가를 말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 후배는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도 아니고 오히려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저를 배려해 주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침 출근길이었는데 회사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어떤 여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말하면서 맞냐고 여러 번 확인을 했었죠.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가 제 약혼자한테 그렇게 치근댄다면서요? 그것도 모자라서 회사에다가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세요. 가려지나. 그렇게 회사에다가 이상한 소문 내면 제 약혼자가 얼씨구나 잘 되었다 하고 아줌마 손잡고 웨딩 마치라도 하는 줄 알았나 보죠? 딱 봐도 완전 노처녀네. 우리 그 애가 그러던데 여자 상사라고 조금 잘해줬더니 오바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여자가 자존심도 없어요? 아무튼 소문도 그쪽이 낸 것 같은데 빨리 해명하시고요.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 치근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이런 데 쓰는 것이겠죠.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회사 앞이었으니 목격한 직원들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날 저의 이야기는 온 사방천지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수군수군, 잠시 외출하고 돌아와도 수군수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자 후배는 저와 거리를 두려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게 냉담하게 행동했고 피해 다니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간 직장을 관둬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했었고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인지 어쩐지 그 남자 후배가 직장을 관두고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그때 한 사실인데 남자 후배 약혼녀라는 여자는 제가 다니던 회사의 직장 상사 여동생이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상사가 저와 남자 후배가 야근할 때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기 여동생에게 남자친구 관리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 후배는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았는가 보더라고요. 저와의 구설이 가라앉기도 전에 옆에 부서의 다른 여자와 이러쿵 저러쿵 소문이 났고 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약혼녀라는 사람이 회사로 찾아와서 이번엔 머리채를 휘어잡았지 뭡니까? 그러면서 저에 대한 수군거림이 옆에 부서 여직원에게 향하게 되었죠. 결국 남자 후배와 옆 부서 여직원은 동반 사직을 했고 그렇게 짝사랑이면 짝사랑이었던 저의 최초의 사랑은 허무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직장 생활에 몰두했고 남자 대신 오로지 일만 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학위를 하나라도 더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직장인들을 위한 특수대학원에 들어가서 야간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저의 인생을 확 바꾸어 버리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수대학원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3, 40대의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각기 직종도 다르고 회사도 다르다 보니 다들 편하게 지냈었죠. 그런 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목소리에 제 나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수업 때는 마주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친목도 못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람이었죠. 인상도 깔끔했고 말하는 것도 교양이 있었고 행동 하나하나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기혼자일 거라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것과 회사 생활 말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몇 번 만난 그 사람이 제게 결혼은 했는지 남자친구는 있는지 묻더군요.
불현듯 직장 남자 후배와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왜 또 이런 것을 물어볼까 싶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고민하다가 말해 주었죠. 남자친구들은 있고요. 대신 애인은 없고요. 결혼은 할 생각 없고요. 독신주의예요. 저는 다니는 직장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대답을 듣더니 야릇한 미소를 짓던 그는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자유연애주의시구나. 저도 그래요. 결혼이란 속박 대신에 자유를 원하는 사람 중 하나죠. 여자친구들은 많고 애인은 없고 결혼은 생각이 아예 없진 않지만 최대한 늦게 하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잘 맞는 것 같네요. 자, 한잔 하죠. 그때 알아보았어야 했는데 저는 순수하게 남자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대학교 때 친구들을 말한 것이었는데 아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여자친구 개념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쯤 되면 그 남자의 나이를 안 물어볼 수 없었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저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실물은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 남자는 저와 굉장히 잘 통한다며 그리 인연인 것 같다면서 제게 수시로 연락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런 남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으니 그 남자는 곧 40의 나이였었는데 나이가 많은 것을 빼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희한하죠? 제 마음은 독신으로 살 거잖아. 이번 생엔 남자복은 없는 거 알잖아. 끌려다니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남자의 리드에 자연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와 교제하는 낌새가 있자 부모님과 언니들은 엄청 부산들을 떨었어요. 결혼은 꼭 해야 한다. 35살은 넘겨선 안 된다. 어떤 남자인지 빨리 집에 선보여라. 저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살면서 애인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연애하는 것처럼 옷도 사입고 꾸미기도 하고 향수도 뿌리니 드디어 남자가 생겼다며 다들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게다가 둘째 언니는 자기가 먼저 만나봐야겠다면서 우연을 가장한 약속을 잡으라고 재촉했었죠. 전 아직 그럴 단계까진 아니라고 손살을 쳤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쳇말로 기분이 째지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자동차 극장이었는데 사방이 어두컴컴한 야산 한복판에 극장이 있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지만 그와 그렇게 단둘이 있었을 때 생전 처음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었죠. 제게는 꿈과 같은 추억입니다. 자동차 극장 데이트 이후로 우리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그는 제게 결혼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 이 사람이 대학원을 마치면 프로포즈 하려나 생각했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나이가 35이 넘고 36이 다가오니 집안의 성화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나 언니들이나 그 남자 이상하다고 혼인빙자 사기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저 또한 은근 자존심이 상해서 남자에게 우리 결혼하는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시큰둥하더라고요. 우리 결혼 안 해. 누가 결혼한대? 너 자유연애주의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음부터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라 통했던 거 아니야? 난 결혼에 속박당하고 싶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이란 게 하기 싫다가도 하고 싶고,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은 거 아닌가요? 그때 전 한창 결혼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땅이 푹 꺼지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싶더라고요. 속이 상해서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엄마는 이미 출간 언니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했고 역시 나석이 좋아하는 둘째 언니가 난리였습니다. 기어이 그 남자를 쫓아가서 따졌던가 보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며칠 후 남자에게 연락이 왔고 그는 제게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고 했죠. 처음에 저는 둘째 언니가 찾아가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으나 남자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게 정착하고 싶다거나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와인도 한 병 마시며 남자는 제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장황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죠. 딸이 하나 있어.
대학 때 실수해서 낳은 딸인데 내가 키우고 있어. 호적은 깨끗해. 혼인신고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애 엄마는 애만 내버려두고 떠났고 나중에 알아보니 외국으로 유학인지 이민을 갔더라고. 내가 21살 때 딸을 키우기 시작해서 이제 고3이야. 내년에 대학 갈 거고 독립해서 살게 할 거야. 딸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면 돼. 이해해 줄 수 있어?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잊었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어이 엄마와 언니들에게 말했고 엄마와 언니들은 다시 한번 방방 뛰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다들 반대하고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반항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왜 맨날 집에서 모질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두고 봐. 나 이 남자랑 결혼해서 언니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미운 우리 새끼 알지? 못생겼고 밉다고 구박만 받다가 백조가 돼서 짠하고 날아가는 거. 나도 그렇게 귀환할 테니까 두고 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기였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네요. 예전부터 저를 괴롭혀오던 자격지심이 하필 그때 저의 판단력을 흐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심을 하고 나니 일은 일사천리였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했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남자의 딸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남자는 결혼하고 나서 차차 보자고 하더라고요. 딸이 고3이라서 엄청 예민해. 우리 결혼한다는 것은 말해놨어. 나도 딸의 반응을 좀 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결혼 전에 잠깐 상견례 준비할게. 결혼식 전에 남자의 딸아이를 보았는데 이건 결혼식을 할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처음 본 딸의 인상은 좋았습니다. 말을 섞어보니 마치 시더니들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야무지고 똑똑했죠. 저는 딸에게 좋은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상냥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딸은 남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게 속삭이듯 말했죠.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아빠 좋은 사람 아니에요. 뭐 저한테는 좋은 아빠긴 한데 언니에겐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딸은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결혼식 때까지 보질 못했네요. 저는 당연히 딸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의 말뜻을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된 그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일찍 귀가하는 때가 거의 없었어요. 늘 야근한다는 통보였고 밤 10시가 넘으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외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새벽 1시 전에 잘 귀가하지 않았었죠. 이에 대해서 여러 번 화도 내보고 고쳐달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같이 살고 있던 딸에게 늘 이렇게 늦게 귀가하는지 물어보았죠. 딸애는 제 눈치를 보더니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바뀐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가만히 지켜본 결과 언니는 다행히 자유연애 주인 아닌가 봐요. 아빠한테 들어보셨어요? 자유연애주의요. 그게 무슨 뜻인지 성인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아빠 주변엔 언니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결혼했다고 집에 들이진 않는 게 다행이랄까요? 아빤 제가 있는데도 집에 언니들을 데려와서는 저를 막내 동생이라고 소개하곤 했었죠. 혹시 언니 혼인신고 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절대로 혼인신고 동의해주지 마세요. 딸애가 그렇게 말해준 것은 고마웠으나 이미 혼인신고는 마친 뒤였죠. 어쨌든 딸의 말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네요. 저만 바라봐 줄 것만 같았는데 알고 보니 자유연애주의에 빠진 개차반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남편의 증거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새벽까지 잠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무얼 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야근했어, 야근. 야근 끝나고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한 거고. 당신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꼰대처럼 왜 그래? 직장인들 유일한 낙이 퇴근 후에 저녁 겸 호프 한잔 아니야? 그리고 너무 프라이버시 침인데? 이러면 결혼생활 유지가 곤란해? 저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생활 유지 나왔으니 말인데 당신 말처럼 지금 상태로는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합의이혼하자.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의아였습니다. 시원하게 이혼해줄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결혼이 쉬운 줄 알았어? 그 정도 각오 없이 왜 결혼한다고 했어? 내가 말했지. 난 이미 결혼에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나에게 당신도 그렇고 처형도 그렇고 빨리 결혼하라고 압박해놓고 이제 와서 물리자고? 난 절대 못해주니까 이혼 소송을 하든지 해봐. 분명히 말하는데 이 결혼 깨면 귀책 사유는 당신한테 있는 거야. 그건 알지? 단번에 태도가 무섭게 돌변해서는 이혼 귀책 사유니 위자료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의 외도나 바람에 충분히 의심이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더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더니 자궁에 임신이 된 상황이라서 수술까지 해야 했지요. 달콤한 결혼을 꿈꾸어 결혼한 지 3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안했던지 병원에 입원 있는 제게 앞으로 귀가도 일찍 하고 술도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의 슬픔에 그런 남편의 말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간단한 수술이긴 한데 출혈이 좀 있어서 일주일가량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나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횡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엄마와 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가 백조가 되어서 나타나려고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서 그 점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었죠. 조용히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우울한 기분의 남편과 당분간 떨어져 있을 생각이었죠. 그때 웬일로 일찍 귀가한 딸이 제게 조용히 다가오더니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딸의 보기가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외도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딸애가 그러더군요. 언니, 언니가 병원에 있을 때 아빠가 결국에는 집에 다른 언니를 불러들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집에 손님이 오니까 친구네 집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낌새가 이상해서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보고 사진 찍어놨어요. 이거 언니한테 줄게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줘요. 언니 이혼하면 저 좀 데려가줘요. 전 더 이상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기가 싫어요. 언니에겐 미안한 이야기인데 아빠, 저 바람기 평생 못 고쳐요. 집에 낯선 언니들 오는 거 더는 보기가 싫고요. 알다시피 저는 외가도 없고 친가 식구들이야 대부분 지방에 계시고 또 친하지도 않고요. 독립하고 싶어도 힘들어요. 언닌 커리어 우먼이니까 제가 언니 집에서 숙식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게끔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딸의 핸드폰 속 사진에는 널브러진 여자 속옷이 찍혀 있었고 안방 문틈 사이로 남편과 낯선 여자가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린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저와 딸은 한참을 서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생활이 엉망이었더군요. 늘 사먹는 음식만 먹었고 애정과 관심 대신에 필요하다면 돈을 주는 것으로 아빠의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애가 중학교 시절부터 집으로 여자들을 끌어들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가 그새 클럽을 그렇게 좋아했더라고요. 저랑 교제하는 기간에도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나면 통화가 잘 안 되었었거든요. 말은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바로 잠들었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았던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 외도 증거물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녀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채 안 된 때였죠.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죽는 신용까지 했지만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 평생 혼자 살라고 악담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선한 얼굴 해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사기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 생각 같아선 최고 변호사 사서 콩밥이라도 먹이고 싶은데 내가 내 스스로 발등 찍었는데 누굴 탓하겠냐는 생각이 참고 있는 거야. 알기나 해? 똥도 이렇게 질척거리는 왕똥일 줄은 몰랐다 정말. 넌 앞으로 결혼하지 말고 평생 홀로 살다가 독거노인 돼서 쓸쓸하게 죽어가길 바래. 다신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이 집 팔아서 좋은 집 얻어 당신 딸이랑 나랑 잘 살고 잘 먹을 테니까 나중에 딸에게 애비라고 찾아와서 지분거리지나 마라.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그 뒤로 딸애는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딸이 언젠가부턴가 저에게 언니와 엄마를 혼용해서 부르더라고요. 사람이 있을 때는 언니라고 했다가 둘이 있을 때는 엄마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젠 익숙해요. 평생에 좋아했던 남자가 딱 둘이었는데 저는 호구였는가 봅니다. 아니면 남자복에 지지리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도 다행히 동생 같고 딸 같은 아이가 제 곁에 있어서 든든합니다. 딸애는 제게 지금이라도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보라고 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내 팔자에 더 이상 남자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남자 뒷바라지하면서 살겠니? 앞으로 20년 창창하게 일해야 하는 나를 더 가꾸고 살겠다. 자식이야 너 있으니까 안 봐도 되고 난 남자 대신 나 자신에 투자할 거니까 남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